어제 예산안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여야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첩보위성 수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동원하며 대북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나흘째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밤사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밀려나 내일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 중부와 전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내일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나 논문 등을 표절해 수백만 원의 용역비를 챙긴 사례들을 고발합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된 뒤 8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연결과 신호 끊김 현상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이용자들이 내일 분쟁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정기국회 종료 직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죠. 512조 2,504억 원입니다. 한국당과는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 여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지금 한국당 농성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 본회의장 앞인데요.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농성 중입니다. 지금은 황교안 대표와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본회의장 문 앞에 앉아 있는데요. 한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날치기다라면서 문 의장을 공격했습니다. 문 의장이 예산안 처리 순서를 가장 앞으로 올린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 선거 출마설이 도는 문 의장 아들을 겨냥해서 아들 공천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28분 만에 결국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의회 쿠데타라며 비난의 수위를 계속 높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선거법 같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잖아요.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본회의는 안 열렸죠? 네, 일단은 한숨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한국당과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모양새입니다. 선거법은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대 50으로 하고 연동률은 50% 정도로 하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50석 중에 연동형을 얼마나 적용할지 또 석패율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 4+1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게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과 종결권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4+1 내 다른 정당에서 검찰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의 로비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네, 4+1 협의체는 단일안을 가지고 모레쯤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요일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 일부 감액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도로, 철도 같은 이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 크게 늘고 대신에 복지 분야에서 깎여서 경기 부양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오수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512조 3천억 원,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고
증가율도 2년 연속 9%를 넘는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할 거란 전망이어서 정부 씀씀이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9천억 원 늘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경기도 안성 구리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 예산이 3,500여 원 늘었고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KTX 2단계 사업 등 철도 예산도 약 2,700억 원이 더 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지난해 SOC 예산은 14%가 줄었고 올해 4% 느는 데 그쳤는데 내년엔 두 자릿수 증가율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2달 전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 역할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SOC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 생활 편익에도 도움이 되는 SOC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변화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00억 원이, 소방 대형 헬기 도입에도 14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대신 노인 요양시설 확충과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반등에 힘을 실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네, 사회간접 자본, 즉 SOC 예산 늘어났는데 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된 걸까요? 일부는 지역구 의원 또 실세의원의 총선용 증액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법정 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됐는데도 해당 예산들 왜 늘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 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 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예산을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이익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망해서 지역구의 정신이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 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여야는 계속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두고 격돌 중입니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서서히 총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공천 배제 4대 원칙을 발표했고 민주당에선 5선의 원혜영, 3선 백재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공언했던 한국당.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도 배제 기준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부적격 대상인데 20대 총선보다 강화됐습니다. 적용이 쉽지 않다, 선언적 효과다, 투쟁 국면에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때마침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박찬주 전 대장의 입당이 허용됐는데 공천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당이 공천 신청 안 하실 거 아닌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겁니다. 민주당에선 중진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남아있는 이 숙제들을 후배 정치인들에게 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원 의원은 불출마가 물갈이 재료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 의원이 11명으로 늘면서 당내에선 쇄신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하니까 미군도 대북 정찰 활동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첩보 위성 수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km고 지상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 물체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례적으로 글로벌 호크까지 띄웠다는 건 북한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면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쯤 한국에 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코앞인데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김민정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넉 달 만에 한국에 옵니다.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비건 대표는 이르면 15일 방한할 예정입니다. 당초 다음 주 후반 올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정이 다소 앞당겨졌습니다. 현재까지 한국행 항공권만 예약했고 돌아갈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서울행은 북미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거라 특히 주목됩니다. 방한 기간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 등을 만나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비핵화 협상 재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대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방한 때도 북한의 접촉을 제안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아 만남을 갖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당시 협상 상대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였지만 비건 대표는 지난달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건 대표의 접촉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며 대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최종 결심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비건 대표가 대북 접촉 모색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북미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고 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을 내놨지만 긴장 국면을 풀 해법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고 한 뒤에 미국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네,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실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러 외교장관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Chairman Kim personally made the commitment to denuclearize,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발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정제된 내용이네요. 어떤 의도일까요?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은 미국의 한계선임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말 그대로 북한, 당신네 최고 지도자가 약속한 거다. 당신들 스스로 그거 깰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설득 겸 압박성 언급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자리에 있던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미 긴장 국면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면서요. 이 미국 입장에선 어깃장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 잘 안 돼서 이런 긴장 상태까지 온 거 아니냐. 그 협상이 잘 안 된 이유를 짚었는데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줬습니다. 미국의 협상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You cannot demand North Korea to do everything and right now and only then go back to ensuring its security and lifting the sanctions and the rest of all. 두 나라 외교수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간극이 분명하네요. 당장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요구로 유엔 안보리가 열리는데 미국 의도대로 될까요? 한국과는 비건 대북 특별 대표 이곳 시간으로 오늘 그 전에 급히 유엔으로 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만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실험 못하게 유엔 차원의 지원을 모색합니다. 협상할 테니 미국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대화 필요성에 회원국들 반대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을 문제 삼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관심사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흘째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모처럼 공기가 깨끗해졌는데요. 대신에 반짝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이 뒤에 보이는 게 초미세먼지 농도죠. 어제와는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네, 하루 새 공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이 지도가 온통 붉은색, 노란색으로 물들었었죠.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파란색인 좋음, 초록색인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영남 지방은 농도가 높은데요. 경주와 포항 지역은 평소에 서너 배인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이 지역의 미세먼지도 내일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 만에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진 이유 뭔가요? 네, 일기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약한 바람에 중국발 오염물질이 밀려와서 공기가 탁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쪽의 저기압가의 사이에 등압선이 매우 촘촘해졌는데요. 그만큼 바람이 강해진 겁니다. 중국 수도권에서 한반도로 곧장 바람이 부는데도 공기가 깨끗해진 이유입니다. 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해소됐는데 이번엔 추위입니다. 한파특보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오늘 밤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철원의 기온은 영하 8도, 서울도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바로 풀리겠는데요. 추위가 누그러진 뒤 주말에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선 이틀째 5등급 차의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어제 오늘 차량 약 15,000대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고요. 이 가운데 서울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까지 진입했던 차량은 과태료 35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면 아예 폐차를 하거나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 2004년식 경유차가 들어왔습니다. 고장 없이 잘 달리지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저감 장치를 달아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비용의 10%인 46만 5천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때문에 새 차를 사기엔 부담스러운 차주들의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뭐 2달도 기다리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그렇게 현재 밀려 있어요.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기 폐차보다 저감장치 부착 번수가 60%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는 서울 시내 10곳 남짓. 이러다 보니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하고 대기하는 차량만 2만 대가 넘습니다. 이 중 6천여 대는 아직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달 수가 없는 차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 데다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차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5등급 차라도 사는 거죠. 작은 차들은 아예 연락을 안 했다니까요. 방송만 탔지. 국내 5등급 차는 224만 대.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로
환경부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이 유예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포기 선언이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한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특권은 넘치고 일은 안 하며 싸움만 한다. 국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KBS는 국회 예산부터 법안,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까지 사안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다가올 21대 국회를 대비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회의원 용역 보고서 편, 오늘은 이 보고서가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보고서 한 건당 지원되는 예산 500만 원, 국회에선 쌈짓돈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용역이어서 아름아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건을 무더기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의원회관에서 걸어서 5분, 한 영상 보안 장비 회사가 입주한 건물입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 올해 이 회사에 연구 용역 3건을 의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통화위기, 경남의 클러스터 사업. 주제도 다양한데 보안 장비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용역을 수주한 사람은 이 회사 대표. 윤 의원에게 왜 용역을 맡겼나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저희는 이제 그분의 어떤 전문성과 그런 경력을 믿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일까? 유럽 통화비유 통화위기 보고서 표절률 96%입니다. 한 연구소 자료를 통째로 베꼈는데 이태리는 이탈리아로 바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관련 보고서, 같은 연구소 자료를 80% 가까이 표절했고 경남 클러스터 사업 보고서는 시청 홈페이지와 논문 등을 짜깁기 했습니다. 표절도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비가 500만 원씩이나 한 건당.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유명한 전문가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 국회에서 7년, 농림부에서도 3년,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알고 보니 보좌관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KBS 취재로 표절 사실이 확인되자 용역비 1,200만 원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회 맞은편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이 설립한 컨설팅 연구소. 2년간 연구 용역 8건 모두 민주당 의원 의뢰입니다. 제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됐죠. 법안을 잘 만들고 통과도 많이 시켰던 부자관들. 3건의 원문을 확보해 표절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규희 의원이 의뢰한 공공임대주택 보고서, 5년 전 다른 의원실 보고서를 통째로 베꼈습니다. 급하게 편집한 흔적도 보입니다. 임야 관리보고서는 모 대학 석사, 박사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이거 꼼꼼히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제 불찰인 것 같은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산 상록구 주차난 보고서. 2년 전 성남시 보고서를 표지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네. 보고서를 쓴 당사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기관의 용역 같은 보통 1000에서 2천 정도는 돼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 의원실 거는 사실은 시간 촉박하면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표절이 확인된 후 이규희 의원은 용역비 반환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김철민 의원은 400만 원을 반환하고 연구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프로젝트 두 번째 날 세금 1,600만 원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까지 합하면 1,930만 원입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노윤정입니다. 예,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 이후 기초의회들이 내실 있는 연수를 다녀오겠다며 일제히 조례를 바꿨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 보고서를 쓰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베끼고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 의회는 지난 9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6박 8일 연수를 다녀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호주 지방분권 제도에 대한 소감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2004년 경남도 의회의 국외여행 보고서와 연결어 조사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호주 관광지 견학 내용은 인터넷 지식사전과 블로그, 여행사의 관광지 소개글과 토시 하나마저 똑같습니다. 지난 10월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산청군 의회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농업과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적은 장문의 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해외개척단에 지난해 보고서를 어미만 바꿔 옮겨놨습니다. 보고서 결론의 관광 분야 소감과 평가는 지난해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의 한 무역관 인터뷰 기사를 베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과연 지자체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관광지 정보와 소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몇 페이지 안 되는 연수 소감마저 어디선가 베껴온 겁니다. 형식이나 문장 형식을 주신 게 아니고 단문 형식으로 주신 거 나는 보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좀 활용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인터넷 등에 다른 자료들을 검색하셔서 시합에서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초의회 의원 14명이 국외연수에 데려간 수행 공무원은 7명, 쓴 세금은 6,5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베끼고 짜깁기한 보고서를 봐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뭘 보고 배워왔는지 주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이 오늘 오후 6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후 오후 8시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차 소환 조사 때에 비해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의 입시 비리 혐의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차 소환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답변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 의혹들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울산의 국비 확보 내역을 발표하는 자리.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 말씀으로 제 심정을 표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송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로 답변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의혹들이 풀릴 때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히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기현 첩보문건 전달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송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소환에 응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 선거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시장과 함께 항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이 이른바 하명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며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직접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일부 수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가 최근 직접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에 내는 재심 관련 의견서를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에서 주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30년 전 수사 자료는 넘겨줬지만 강압수사 의혹과 국과수 부실감정 의혹 관련 최근 수사 자료는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재심 관련 의견서를 내놓겠다며 검사 등 6명으로 전담 조사팀도 꾸렸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를 어제 수원구치소로 옮긴 뒤 오늘은 수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검찰이 뛰어드는 모양새가 됐는데 검찰은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갈등은 아닌 하지만 이춘재 이감 등에서 검경이 긴밀히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춘재 이감 신청 사실만 전달받았을 뿐 실제 이감이 된 사실을 모르고 어제 조사를 위해 부산교도소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발표에 대해 일부 자료를 주지 않은 건 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이라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는 2,200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48명이나 됩니다. 지난 10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사용 중단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이후 보건당국은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의 유해 의심 물질을 조사했습니다. 마약류 대마 성분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THC를 포함해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등 모두 7종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흡입이 되면은 이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특성이 기름과 비슷한 어떤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폐에서 호흡을 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미국에서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에 80%가량 연관된 대마 성분 THC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 부처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한 뒤 제품별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어떻게 또 얼마나 유해한지 연구한 결과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 4월 3일 밤 11시 국내 통신 3사가 기습적으로 5G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치 첩보전 같았죠.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미국에 뺏길까 봐 개통을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겁니다. 그 5G 개통 원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그럼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5G 우선 모드보다 LTE 우선 모드로 해두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락가락 5G 연결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참다 못한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접속할 수 없다. 이거는
예전에 LTE 폰을 쓸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현상이거든요. 택시기사 맹효영 씨가 직접 찍은 제보 영상. 맹 씨를 만나봤습니다. 5G를 6개월 넘게 이용하고 있는 이 운전기사분께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콜잡기. 자칫 늦으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이라던 5G로 갈아탔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통화 연결할 때도 그 웹상에서 손님이랑 연결이 되는데 통신이 끊기면은 손님하고도 연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임성빈 씨의 회사는 5G 접속 가능 지역에 있는데도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먹통이 됩니다. 올림픽 공연을 바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5G가 안 터지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확정이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따로 공지가 된 부분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확인을 해보고 제가 내일 좀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가입할 때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끊김없이 사용하셨어요. 구축이 있는 단계는 5G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끊김이 없고 기다리면 금방 좋아질 거란 말뿐입니다. 불편을 감수했던 수개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7명이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서 다시 LTE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위약금이라든지 공시지원금 반환금을 요구하지 말고 계약 해지를 해줘라.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추가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5G 전용 단말기까지 나왔고 그만큼 기지국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왜 이용하기는 계속 불편한 걸까요? 황정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일대 5G 연결은 어떨까? 한 통신사가 5G 서비스 구역이라며 공개한 이른바 커버리지 맵입니다. 여의도는 대부분 연결이 잘 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5G 신호의 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실내라든지 5G 기지국이 좀 미비한 곳에 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가요?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90에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5G에서 LTE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 바로 앞 거리에선 잘 잡히던 5G 신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급격히 LTE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하는 더 심각합니다.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자마자 아예 끊겨버립니다. 온통 연결 원활 구역으로 표시된 커버리지 맵. 취재진이 1시간가량만 둘러봤는데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이른바 음영 지역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실제 연결 상태를 검증한 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성통화 때 만든 그런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지국 주변에 수백 미터 반경을 그냥 그리게 돼 있거든요. 5G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 통신회사의 5G 커버리지 지도와 비교해봤습니다. 타일 형태인 국내와 달리 위치마다 LTE와 5G, 불가 지역을 나눠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5G 기지국이 지상에 과도하게 몰린 점도 음영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모두 9만 7천여 개, 실내 기지국 수는 지상의 100분의 1, 지하는 1000분의 1에 그칩니다. 5G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지국 수만 늘리는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망 자체를 크게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반 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5G를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는 4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5G를 언제쯤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5G 서비스를 둘러싼 품질 그리고 비싼 요금제 논란 등에 대해 KBS는 취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5G 소비자 입장에서 겪었던 피해 사례나 제보, 여기 KBS 제보 SNS에 남겨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캠프 이글과 캠프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과 동두천의 캠프 오비시아 사격장. 이 네 곳 모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반환이 결정돼 폐쇄된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하지만 기지 오염 정화 책임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반환이 길게는 10년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이 미군 기지 4곳을 즉시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군 기지 즉시 반환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를 먼저 반환받고 오염 정화 책임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이 오염 정화를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기지 4곳의 반환이 그동안 지연된 이유는 오염 책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발생했고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오염 정화 책임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고 먼저 기지 반환을 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화 비용은 우선 정부가 부담하고 앞으로 미국과 비용 분담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염 확산 가능성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여 반환된 4개 기지는 기름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고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데 1,1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 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소파 규정에 따라 시설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오염 정도도 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오염 정화 책임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환 이후에 환경 협의하겠다는 것은 현재 소파 조항에서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과 결과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개시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조사 등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산기지가 실제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당 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와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감옥 간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같이 보시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음 CG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운전자 부주의가 있을 경우, 그래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인정된다면 법정 하한선인 징역 3년, 감옥 간다. 이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형법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량 감경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장량 감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은 절반, 1년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무조건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보험 처리된 14만 5천여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과실 비율이 20%도 안 됐던 경우 따져봤더니 700여 명, 0.5%에 불과했습니다. 인명사고 시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고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더 그렇겠죠.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운전자 책임을 지나치게 묻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이 내년 봄쯤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양형 등에서 재량권을 가진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와 안전 강화가 법 개정의 취지였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였습니다. 춘천시장의 관용차에 1,500만 원 가까운 안마의자를 설치해 거센 비판이 일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복구업체에 작업 비용도 안 주고 이미 지급했던 개조 비용까지 반납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안마의자 설치 때문에 황제의전 비판이 일었던 춘천시장의 새 관용차입니다. 1,480만 원을 들여 개조한 고급 안마의자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개조업체에 복구 작업 비용도 안 주고 의자 개조 비용까지 전액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뭐를 잘못 만들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전액을 다 환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피해가 그래도 좀 있죠. 춘천시가 환불을 요구한 근거는 개조된 차량의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차량 구조 변경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계약 당시 개조업체가 차량 등록까지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며 환불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조변경 인허가까지 계약상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 반납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황제의자 비판을 수습하기 위해 힘없는 민간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그 책임을 영세한 업체에 떠넘기는 것이고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명백한 시정의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제의전 비판이 갑질 논란까지 비화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